(28화) 줄거리. 동호의 감령은 일백기병을 이끌고 위나라 영체를 습격하고 위험에 빠진 능통을 구해냈으며 주태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도 목숨을 다해 주공을 지켜내 손권을 감동시킨다.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오자 위양으로 봉해지고 환수를 행하는 도인 좌자가 술잔을 던져 조조를 희롱한다. 한편 천문과 주역에 정통한 신이한 점쟁이 관로는 앞니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나라 역적 조조를 치려던 다섯 신하는 절개를 지키고 처참한 죽음에 이른다. 맹장 장비는 사람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지혜로서 와구간을 취하고 장합은 위기에 빠진다. 제6권 관공현성편 제51장 하오연. 가맹간 일대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건한 23년 7월이다. 수장 맹달과 곽주는 장합의 대군이 관을 향하여 쳐들어옴을 알았으나 이렇다 할 묘안을 찾을 수 없었다. 곽주는 다만 경고히 지키자 하지만 맹달은 반드시 적병을 맞아 치려해서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내려가 장합과 교전하지만 크게 패해서 돌아왔다. 곽준이 서둘러 문서를 성도에 보내 알렸다. 현덕이 전해 듣고 군사를 불러 상의한다. 공명이 장수들을 당상에 불러 모아 묻는다. 이제 가맹간이 긴급하니 반드시 낭중에서 익덕을 불러들여야 비로소 장합을 물리칠 것이요. 법정이 말한다. 지금 익덕은 와구간의 둔병에 낭중을 군사를 주둔해 수비하고 있는데 역시 기묘한 곳이니 그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장중의 여러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보내 장합을 격파해야 합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장합은 위나라의 명장이니 호락호락하거나 범상한 사람으로 맞설 게 아니요. 익덕이 아니면 아무도 당할 수 없어. 문득 한 사람이 소리 높여 말하며 나온다. 군사께서 어찌 사람들을 경시하실 뿐이시오. 내 비록 재주 없으나 바라건대 장합의 수급을 참하여 휘하에 바치겠소. 사람들이 바라보니 바로 노장 황충이다. 공명이 말한다. 한승께서 비록 용맹하시나 아무래도 연로하시니 장합의 맞수가 못될까 걱정이요. 황충이 듣더니 백발이 곤두서 말한다. 제 비록 늙었으나 두 팔로 아직 삼석의 활을 잡아당길 수 있고 온몸으로 천근을 들 수 있소. 어찌 장합 같은 필부를 대적하는데 부족하겠소. 장군의 나이 70에 가깝거늘 어찌 늙지 않았다 하겠소. 황충이 빠른 걸음으로 당을 내려와 선반이 큰 칼을 집어들고 가볍게 빙빙 돌린다. 벽 위의 강궁도 잇따라 두 장을 힘껏 잡아당겨 꺾어버린다. 공명이 말한다. 장군께서 가시겠다면 누구를 부장으로 삼으시겠소? 노장 어만이 저와 함께 갈만하오. 만약 잘못이 있다면 먼저 내 백두를 바치겠소.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황충과 어만에게 명하여 가서 장합과 교전하라 했다. 조은이 간언을 올린다. 지금 장합이 가맹간을 직접 침범했으니 군사께서는 어린애 장난을 그만두시오. 만약 가맹간을 한번 잃으면 익주가 위태롭게 되어 무슨 까닭으로 두 늙은 장수로서 저 커다란 적과 맞서려 하시오. 공명이 말한다. 그대는 두 사람이 늙고 쇠약해서 성사할 수 없다 여기지만 내 헤아리기에 한중은 필시 이 두 사람의 손으로 얻을 것이오. 좋은 등이 제각기 비웃으며 물러난다. 한편 황중과 어만이 가맹간 위에 도착하는 것을 맹달과 곽준이 보더니 마음속으로 역시 공명의 사람 씀이 모자람을 비웃는다. 이렇게 기묘한 거처에 어떻게 두 늙은이를 오게 하는가. 황충이 어만에게 이른다. 여러 사람의 동정을 보시지 않았소.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이 연로하다 비웃는데 이제 뛰어난 공적을 세워 무사람의 마음을 탄복시켜야겠소. 바라건대 장군의 영을 듣고 싶소. 둘이 상의를 마쳐 황충이 군사를 이끌고 관 아래 내려가 장합과 대진한다. 장합이 출마해 황충을 보더니 비웃는다. 내가 나이가 매우 많거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출전한단 말이냐. 함충이 노해 말한다. 어린 놈이 나를 연로하다 업신여기느냐. 내 수중의 보도는 아직 늙지 않았다. 곧 말에 박차를 가해 장합과 결전한다.
두 마리 뒤섞여 20앞 남짓 싸우는데 문득 배후에서 함성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 어만이 소로를 따라 장합군의 배후를 습격한 것이다. 양쪽 군사들이 협공하니 장합이 대패했다. 밤새 추격하자 장합이 8, 90리를 퇴각한다. 황충과 어만이 병력을 걷어 영체로 돌아가 제각기 병력을 움직이지 않는다. 조홍은 장합이 한바탕 패한 것을 듣고 다시 죄를 물으려 한다. 곽해가 말한다. 장합은 핍박받으면 필시 서쪽으로 토항할 것입니다. 지금 장수를 파견해 그를 도우며 가까이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십시오. 조홍이 그를 따라 즉시 하우돈의 조카 하우상과 아울러 투항한 장수 한연의 아우 한호를 보내 두 사람이 5,000병력을 이끌고 싸움을 도우러 갔다. 두 장수는 즉시 길을 나서 장합의 영체 안에 도착해 군정을 묻는다. 장합이 말한다. 노장 황충은 대단한 영웅이요. 게다가 어만이 곁에서 도우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소. 한호가 말한다. 내가 장사에 있었을 때 그 늙은 도적의 장점과 약점을 알았소. 그와 위연히 성읍을 갖다 바치고 내 친형을 해쳤는데 이제 다시 조우하니 꼭 복수해야겠소. 마침내 하우상과 더불어 새 군사를 이끌고 영체를 떠나 전진했다. 알고 보니 황충은 날마다 탐지하여 이미 경로를 알아내었다. 어만이 말한다. 여기서 가다 보면 어느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천탕산이요. 그 산중은 바로 조조가 군량과 말먹이 풀을 쌓아놓은 곳이요. 만약 그곳을 취해 그들의 군량과 말먹이 풀을 끊어버리면 한중을 얻을 수 있어. 장군의 말씀이 바로 내 뜻과 같구려. 어만이 계책에 따라 스스로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한편 황충은 하우상과 한호가 온 것을 전해 듣고 곧 군사를 이끌고 영체를 나섰다. 한호가 진지 앞에서 황충을 의리 없는 늙은 도적놈이라 크게 욕하고 말에 박자를 가해 황충을 잡으러 온다. 하우상도 곧 나와서 협공한다. 황충이 두 장수와 힘껏 싸워 각각 10여 합이 되자 황충이 패주한다. 두 장수가 20여리를 뒤쫓아 황충의 영체를 빼앗았다. 황충이 다시 영체한 곳을 새로 만들었다. 다음날 하우상과 한호가 쫓아오자 황충이 다시 출진해 또 패주하니 두 장수가 다시 20리를 뒤쫓아 황충의 영체를 빼앗아 장합을 불러 뒤쪽 영체를 지키게 했다. 장합이 앞쪽 영체로 와서 간언한다. 황충이 잇따라 이틀 물러나니 그 속에 필시 속임수가 있소이다. 하우상이 장합을 질타한다. 그대가 이토록 간담이 적고 겁이 많은 것을 보니 누차에 걸쳐 패전한 까닭을 알겠소. 이제부터 다시는 여러 말 마시고 우리 두 사람이 공을 세우는 것을 보시구려. 장합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 물러났다. 다음날 두 장수가 다시 출전하자 황충이 또 20여리를 패퇴하니 두 장수가 굽이굽이 줄줄이 뒤쫓는다. 다음날 두 장수가 출병하자 황충이 보자마자 도주에 연전연패해 곧장 가맹간이로 물러난다. 두 장수가 관문을 두드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영체를 세우지만 황충은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맹달이 몰래 서신을 발송해 현덕에게 보고한다. 황충이 수차례 연패해 이제 관 위로 퇴각했습니다. 현덕이 황망히 공명에게 묻자 공명이 말한다. 이것은 바로 노장의 적병을 교만하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조자룡 등이 불신한다. 현덕이 유봉을 가맹간으로 보내 황충과 접응하게 했다. 황충이 유봉을 만나 묻는다. 소장군께서 와서 싸움을 도우시니 무슨 까닭이요? 부친께서 장군이 연패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소. 황충이 웃으며 말한다. 이것이 이 늙은이의 교병지게요. 보시면 오늘 밤 한 차례 싸움으로 여러 영체를 모조리 되찾고 그들의 양식과 마피를 빼앗을 테니 이것이 바로 영체와 더불어 적들의 군수 물자를 빌리는 방법일 따름이요. 오늘 밤 각준을 남겨 가맹간을 지키게 하고 맹장군은 저와 더불어 양초를 나르고 마피를 빼앗으면 되니 소장군은 제가 적병을 격파하는 것을 보시오. 이날 밤 이경에 황충이 5천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열어 제치고 곧장 내려갔다. 알고 보니 하우상과 한호 두 장수는 날마다 간 위에서 나오지 않자 모두 해이한 상태였다.
황충이 영체를 돌파해 곧장 들어오자 사람들은 갑옷을 미처 못 챙기고 말들은 안장을 못 얹어 두 장수 제각기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나고 군사와 말들은 서로 짓밟아 숨지니가 헤아릴 수 없었다. 날이 밝기까지 세 곳의 영체를 빼앗았다. 영체 안에 버리고 간 군수물자와 말한장과 말이 무수하니 맹달에게 말해서 모조리 실어 날라 가맹간으로 들어가라 했다. 황충이 군마를 독려해 뒤쫓아 나아가게 한다. 유봉이 말한다. 군사들의 힘이 다해 피곤하니 잠시 쉬는 게 좋겠소. 황충이 말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겠소. 황충이 말에 채찍을 가해 앞장서자 군사들 모두 힘껏 앞으로 떨쳐나간다. 장학군은 패잔병들이 충동하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뒤따라 도주해 허다한 영체를 버리고 곧장 한수의 강둑까지 달아났다. 장합이 하우상과 한우를 찾아가 의논한다. 이곳 천탕산은 군량을 쌓아둔 곳이오. 게다가 이따운 마창산 역시 군량을 저장한 곳이오. 이곳들은 한중에 주둔한 군사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원천이니 만약 소실되면 한중 땅도 끝장이오. 마땅히 까닭을 살펴 지켜야 하오. 하우상이 말한다. 마창산은 내 숙부 하우연이 병령을 나눠 수호하는데 그곳은 바로 정군산과 잇닿았으니 우려할 필요 없소. 천탕산은 내 형 하우덕이 자리 잡고 지키니 우리는 마땅히 그곳으로 가서 그 산을 지켜야 하오. 이에 장합이 두 장수와 더불어 밤새 천탕산으로 가서 하우덕을 만나 지난 일을 두루 말했다. 하우덕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 10만 병사를 주둔해 두었으니 내가 이끌고 가서 원래 가졌던 영체를 회복해라. 장합이 말한다. 오로지 경고히 지켜야지 경고망동해서는 아니되오. 문득 산 앞에서 징소리 크게 울리자 사람들이 보고한다. 황충의 병력이 당도했습니다. 하우덕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늙은 도적놈이 병법을 잘 모르고 오로지 용맹만 믿을 따름이구먼. 장합이 말한다. 황충은 깨가 있으니 용맹만 있는 게 아니오. 하우덕이 말한다. 서천의 병력들이 멀리 와서 날마다 싸워 피곤할 것이오. 게다가 적군의 땅에 깊이 들어오니 이것은 무모한 것이오. 그래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으니 우선은 굳게 지켜야 할 것이오. 한호가 말한다. 바라건대 제게 정병 3천 병력을 주시어 공격한다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소. 마침내 병력을 나눠 한호에게 줘서 하산하게 했다. 황충이 병력을 정돈해 와서 맞이한다. 유봉이 간한다. 해가 벌써 서쪽에 지고 군사들 모두 노곤하니 우선 잠시 쉬는 게 좋겠소. 황충이 웃으며 말한다. 그렇지 않소이다. 이것은 하늘이 남다른 공적을 내려주신 것이니 취하지 않으면 하늘을 거스를 뿐이오. 말을 맞춰 북소리 드높여 크게 나아간다. 한호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싸운다. 황충이 칼을 휘두르며 곧장 한호에게 덤벼 단지 일합에 한호를 베어 말 아래 나뒹굴게 했다. 촉병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산 위로 몰려가니 장학과 하우상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맞이한다. 문득 산 뒤에서 크게 함성이 울리며 불빛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위아래가 온통 시뻘겋다. 하우덕이 군사를 이끌고 불을 끄다가 바로 노장 어만과 마주쳐 어만이 손을 들어 칼을 내리치자 하우덕이 베어 말 아래 나뒹군다. 알고 보니 황충이 미리 먼저 어만을 시켜 군사를 이끌고 산속 외진 곳에 매복해 오로지 황충의 군사들이 당도하기를 기다려 달려와 불쏘시개를 쌓아 방아해 일제히 불붙으니 맹렬한 불꽃이 날뛰어 산골짜기를 환히 밝힌 것이다. 어만이 하우덕을 베고 나서 산 뒤를 따라 내달려온다. 장학과 하우상은 앞뒤로 돌볼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천탕산을 버려 정군산 쪽으로 하우연에게 달아났다. 황충과 어만은 천탕산에 머물러 지키며 승전 소식을 성도에 재빨리 보고했다. 현덕이 듣고 장수들을 불러 축하한다. 법정이 말한다. 지난날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하고서도 그 기세를 타고 팥쪽 땅을 도모하지 않고 하우연과 장합 두 장수를 남겨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간 것은 실패한 계책입니다. 지금 장합이 방금 패전에 천탕상을 지키지 못했으니 주공께서 이 틈에 대병을 일으켜 친히 가셔서 정벌하시면 한중을 평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중을 평정한 뒤 군사들을 조련하고 군량을 쌓아두고 그들의 틈을 노려 진격하면
도적을 토벌할 것이요. 물러나면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니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현덕과 공명 모두 그 말을 깊이 그렇다 여겨 마침내 조은과 장비 두 장수에게 명령을 전달해 선봉을 맡게 한다. 현덕은 공명과 더불어 스스로 10만 병력을 이끌고 나를 잡아 한중을 도모했다. 경문을 곳곳에 돌려 엄격히 준비를 한다. 현덕의 대군이 가맹간을 나와서 영체를 세워 황충과 어만을 영체로 불러들여 두텁게 상을 내렸다. 현덕이 말한다. 사람들 모두 장군이 늙었다 말하거늘 오로지 군사께서 장군의 능력을 알아차렸는데 이제 과연 큰 공을 세우셨구려. 다만 지금 정군사는 바로 남정 땅의 보장이요. 군량과 말먹이를 쌓아둔 곳이요. 만약 정군산과 양평 일대를 얻는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소. 장군께서 되돌아가 감히 바라건대 정군산을 취하시지 않겠소. 황충이 개연히 응락해 곧 병력을 이끌고 떠나려 하는데 공명이 급히 제지한다. 노 장군께서 비록 영용하시나 하오연은 장압과 비교할 사람이 아니오. 그는 병법에 깊이 통달하고 군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오. 조조가 그를 믿고 서량을 지키는 울타리로 삼았었소. 일찍이 장안에 둔병해 마초를 막더니 이제 다시 한중에 둔병했소. 조조가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오로지 그에게 맡긴 것은 하오연에게 장수의 재능이 있었어요. 이제 장군께서 비록 장압을 이겼으나 하오연을 이길지는 알 수가 없소. 내가 경중을 살펴 판단해 한 사람을 뽑아 형주로 보내고자 하니 관장군을 대신 불러와야 비로소 그를 대적할 수 있겠소. 황충이 분연히 말한다. 그 옛날 연파는 그의 나이 80에도 여전히 한 마리 쌀, 10근의 고기를 먹어치우며 제후들이 그 용맹을 두려워해 감히 조나라 땅을 침범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황충은 아직 70이 못 되지 않았소. 군사께서 나를 늙었다 하시니 내 이제 더욱이 부장도 안 데리고 단지 본부병 3,000명을 거느려 당장 하오돈의 수급을 참하여 휘하에 바치겠소. 공명이 거듭 받아들이지 않으나 황충은 가려고만 한다. 공명이 말한다. 만약 장군께서 가시겠다면 내가 한 사람을 군사감독관으로 삼아 보내고 싶은데 어떻소? 그대가 가겠다면 법정도로 돕게 하겠소. 모든 일에 그와 토의해서 실행하시오. 나는 뒤이어 인마를 동원해 접응하겠소. 황충이 받아들여 법정과 함께 본부병을 이끌고 떠났다. 공명이 현덕에게 고한다. 이런 노장은 말로써 격동하지 않으면 비록 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갔으니 우리도 모름지기 인마를 일으켜 접응하러 가야 합니다. 이에 조자룡을 불러 한 갈래 군사를 거느려 좁은 길을 따라 기습병력을 내어 접응하라 한다. 황충이 이기면 출전할 필요 없어. 만약 황충이 실패하면 즉시 접응하러 가시오. 또한 유봉과 맹달을 보낸다. 3,000병력을 거느려 산속의 험요한 거처로 가서 깃발을 많이 세워 우리 병력의 성세를 과시해서 적인들로 하여금 놀라고 근심하게 만드시오. 세 사람이 각자 병력을 거느려 떠난다. 또한 사람을 합한 땅으로 보내 마초에게 계책을 전달해 여차여차하게 행하라 한다. 또한 어만을 파서의 낭중으로 보내 요충지를 지키는 대신에 장비와 위원을 불러 함께 한중을 취하러 가게 했다. 한편 장압과 하오상은 하오연을 만나 이야기한다. 천탕산을 이미 빼앗긴 데다가 하오덕과 한호를 잃었습니다. 이제 듣자니 유비가 친히 병력을 이끌고 한중을 취하러 오니 빨리 위왕께 글을 올려 정예 병력과 맹장을 동원해 계책을 마련해 서로 도우라 하십시오. 하오연이 곧 사람을 보내 조응에게 알렸다. 조응이 밤새 허창에 당도해 조조에게 아랜다. 조조가 크게 놀라 급히 문무관리를 불러 모아 출병해서 한중을 구하는 것을 상의했다. 장사벼슬에 유협이 진언한다. 한중을 잃으면 중원이 진동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노고를 사양치 마시고 반드시 친히 정벌하셔야 합니다. 조조가 뉘우친다. 당시 경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러 한스럽구려. 황망이 영지를 내려 병력 40만을 일으켜 친히 정벌에 나선다. 이때가 건한 23년 가을 7월이다.
조조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눠 진군하니 선두부대의 선봉은 하오돈이요, 조조는 친히 중군을 맡으며 조율을 시켜 뒤쪽을 맡게 했다. 3군이 속속 길을 나선다. 조조는 백마에 황금 한 장을 얹은 것을 올라타고 옥대를 허리에 두르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 비단옷을 입었다. 그 곁에 무사가 손에 커다란 붉은 비단에 금박을 두른 햇빛 가리개를 들고 좌우에서 금가와 은올, 등봉, 과모를 들고 있었다. 또한 1월 봉황에 각종 깃발을 휘날린다. 조조가 탄 수레를 호위하는 용호 강군이 25,000으로 5부대로 나눠 부대마다 5,000명을 두고 청황적배 흑의 오색으로 안배하고 각종 깃발, 갑옷, 말들도 아울러 본래색을 따르니 휘황찬란하고 몹시 웅장했다. 병력이 동간을 나와서 조조가 말 위에서 내다보니 한 곳의 수풀이 몹시 우거져 근시에게 묻는다. 이곳은 어딘가? 이곳의 이름은 남전입니다. 수풀 사이로 바로 채옹의 장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옹의 딸 채엄이 그 지아비 동사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조조는 채옹과 친했다. 지난날 그 딸 채엄은 위도계의 아내였다. 그 뒤 북방의 포로로 끌려가 북쪽 땅에서 아들 둘을 낳고 채엄이 지은 악곡을 지었는데 그 노래가 중원으로 흘러들어왔다. 조조가 불쌍히 여겨 사람을 시켜 천금을 가지고 북방으로 들어가 그녀와 바꾸게 했다. 좌연왕이 조조의 위세를 두려워해 채엄을 한나라로 돌려보냈다. 조조가 이에 채엄을 동사의 아내로 짝지었던 것이다. 그날 장원 앞에 당도하더니 채옹가의 옛일이 떠올라 군마를 먼저 보내고 조조는 근시 100여 기를 거느려 장원 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그때 동사는 바깥으로 출사해 채엄만 집에 있었다. 채엄은 조조가 온 것을 듣고 황망히 나와서 영접했다. 조조가 당상에 이르자 채엄이 조조 옆에 시립한다. 조조가 우연히 벽 사이에 걸린 비문의 탁본을 마주쳐 일어나 살피고 채엄에게 묻자 채엄이 답한다. 이것은 조화의 비문입니다. 지난날 화제께서 다스리실 때 상우 땅에 어느 무당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우였습니다. 능히 사바세계의 악신이라 할 만했는데 5월 5일에 술에 취해 배 위에서 춤추다 강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딸이 나이 18이었는데 강을 돌아다니며 7일 밤낮을 구슬피 울다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닷새 뒤에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강물 위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강변에 묻어주었습니다. 상우 땅을 다스리던 도상이 조정에 상주하여 그녀를 효녀로 표했습니다. 도상이 이름난 서예가 한단순에게 지시해 글을 짓고 비문을 새겨 그 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한단순의 나이 바야흐로 30이었으나 그의 글은 한 점도 더해 고칠 게 없어 한 번에 완성해 비석을 묘지 옆에 세우니 당시 사람들이 기특히 여겼습니다. 소첩에 붙인 채옹도 소문을 듣고 찾아가 살펴보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어둠 속으로 손으로 비문을 더듬어 읽고 붓을 찾아 그 뒤쪽에 8자를 크게 썼습니다. 그 뒤 사람들이 비석을 새기며 아울러 이 8자를 새겼습니다. 조조가 8자를 소리내어 읽는다. 황견유부 외손제구. 조조가 채엄에게 묻는다. 이 뜻을 풀지 못하겠는가? 비록 선인의 유작이나 소첩은 참으로 그 뜻을 모르옵니다. 조조가 모사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여러분들도 풀지 못하겠소. 모두 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 저는 이미 그 뜻을 풀었습니다. 조조가 그를 바라보니 바로 주부벼슬의 양수다. 조조가 말한다. 경은 일단 말씀을 하시오. 내가 그 뜻을 생각해 보겠소. 곧 채영과 작별한 뒤 사람들을 이끌고 장원을 나섰다. 말을 타고 삼리를 가더니 문득 깨달아 웃으며 양수에게 말한다. 경이 먼저 말해보시오. 이것은 은어입니다. 황견은 얼굴 빛깔의 실입니다. 색방에 실사를 더하면 바로 빼어날 절자입니다. 유부는 소녀입니다. 여방에 어릴 소를 붙이면 묘할 묘자입니다. 외손이란 바로 여자의 아들입니다. 여방의 아들자는 바로 좋을 호자입니다.
제구는 바로 매운맛의 채소 5가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수방의 매울씨는 말씀사입니다. 모아서 말하면 바로 절묘호사, 절묘하게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조조가 크게 놀란다. 바로 고의 뜻이요. 사람들 모두 양수의 재주와 식견이 뛰어남에 감탄했다. 하루가 안 돼 군사가 남정에 다다랐다. 조응이 맞이해 장압의 일을 두루 말했다. 조조가 말한다. 장압의 죄가 아니요. 승부는 병가상사일 따름이요. 조응이 말한다. 지금 바로 유비가 황충을 시켜 정군산을 공타하나 하우연은 대왕의 병력이 온 것을 알고 굳게 지키며 아직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전하지 않으면 나약하게 보일 것이요. 곧 절부를 지닌 사람을 보내어 정군산에 가서 하우연더러 진병할 것을 지시했다. 위협이 간언한다. 하우연의 성미가 너무 굳세니 간계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이에 손수글을 써준다. 사자가 절부를 지니고 하우연의 영체에 이르니 하우연이 맞아들인다. 사자가 서신을 내놓자 하우연이 뜯어서 읽는다.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무릇 장수된 이는 마땅히 굳센과 부드러움이 서로 도와야지 단지 그 용기만을 믿어선 아니되오. 만약 오로지 용기만 의지한다면 고작 한 사람의 상대일 따름이오. 내 이제 남정 땅에 대군을 주둔해 두고서 경에 출중한 재주를 보고자 하니 아무쪼록 이 2글자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하우연이 읽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사자를 되돌아가도록 멀리 보낸 뒤 장압과 상의한다. 이제 위왕께서 대병을 인솔해 남정에 주둔해 유비를 토벌하시려 하오. 내 그대와 더불어 이곳에서 오랫동안 수비만 하고 있으니 어찌 공업을 이루겠소. 내일 내가 출전해 힘써 황충을 사로잡아야겠소. 장압이 말한다. 황충은 지모와 용맹을 겸비했소. 게다가 법정이 돕고 있으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소. 이곳 산길이 험준하니 오로지 경고히 수비함이 마땅하오. 만약 타인이 공로를 세우면 나와 그대가 무슨 면목으로 위왕을 만나 뵙겠소. 그대는 산이나 지키시구려. 나는 출전하러 가겠소. 곧 명을 내리며 말한다. 누가 용감히 나가서 정찰하고 적병을 유인하겠소. 하우상이 말한다. 바라건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초계하다 황충과 교전하면 오로지 일부러 져야지 이겨선 아니 된다. 내게 묘계가 있으니 여차여차하거라. 하우상이 명령을 받아 삼천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의 큰 영체를 떠나 전진했다. 한편 황충은 법정과 더불어 정군산 입구의 둔병에 누차에 걸쳐 도전하지만 하우연은 견고히 지키며 나오지 않는다. 진공하고 싶어도 산길이 위험해 적의 정세를 헤아리기 어려워 오로지 머물며 지킬 따름이었다. 이날 문득 보고가 들어오니 산 위에 조군이 내려와 싸움을 건다고 한다. 황충이 기다렸다는 듯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 맞서려 하자 부장 진식이 말한다. 장군께서 움직이실 것 없이 바라건대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황충이 크게 기뻐하며 곧 진식에게 명하니 일정 군사를 거느려 산 입구에 나가 포진했다. 하우상의 병력이 당도해 곧 교전에 불과 몇 합에 하우상이 거짓으로 패해 달아난다. 진식이 뒤쫓아가는 길에 양쪽 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싸서 밑으로 떨어지니 전진할 수가 없다. 돌아가려 하는데 배후에서 하우연이 병력을 이끌고 돌출해 진식이 막아낼 수 없어 하우연에게 사로잡혀 영체로 끌려갔다. 부하 군사들도 많이 항복했다. 패잔병 가운데 달아나 목숨을 구하니가 돌아가 황충에게 보고해 진식이 잡힌 것을 이야기했다. 황충이 황망히 법정과 상의한다. 법정이 말한다. 하우연은 사람됨이 경솔해 용맹을 믿고 꾀는 모자라오. 사졸들을 격려해 영체를 거둬 전진해 걸음마다 영체를 세우며 하우연을 유인해 싸우러 오게 만들면 사로잡을 수 있소. 이것이 바로 손님과 주인의 입장이 바뀌는 반객 위주의 술법이요. 황충이 극궤를 써서 가진 물품을 모조리 정군에게 포상하니 환성이 골짜기에 가득해 목숨 바쳐 싸우기를 바랬다. 황충이 그날 바로 영체를 거둬 전진해 보보위영한다. 영체마다 며칠 머물다 다시 전진하니 하우연이 듣고서 출전하려 했다. 장압이 말한다.
이것은 바로 반객 위주의 계책이니 출전은 불가하오. 싸우면 손실이 있을 것이오. 하우연이 따르지 않고 하우상에게 수천 병력을 거느려 출전할 것을 명령해 곧장 황충의 영체 앞에 다다른다. 황충이 말을 타고 하우상과 서로 말을 타고 싸우며 단지 일합에 하우상을 사로잡아 영체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모두 패주에 돌아가 하우연에게 보고한다. 하우연이 급히 사람을 황충의 영체에 보내 진식을 데려와 하우상과 바꿀 것을 바란다. 황충이 내일 진지 앞에서 교환할 것을 약정했다. 다음 날 양쪽 군사들 모두 산골짜기 넓은 곳으로 가서 진을 펼쳤다. 황충과 하우연은 제각기 본진의 문기 아래 말을 세웠다. 황충은 하우상을, 하우연은 진식을 끌고 나왔는데 각각 아무 겉옷이나 갑옷을 입히지 않아 단지 몸을 가리는 얇은 옷을 입었을 뿐이었다. 한 차례 북소리가 울리자 진식과 하우상이 제각기 본진을 향해 달려간다. 하우상이 진문 앞에 다다를 때 황충이 쏜 화살 한 발이 등 한복판에 명중했다. 하우상이 화살이 꽂힌 채 돌아오니 하우연이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곧장 황충을 잡으려 했다. 황충이 바로 하우연을 자극해 싸우려 한 것이다. 두 장수가 싸워 20여 합에 이르자 조군의 영체에서 문득 징을 쳐서 병력을 거둬들였다. 하우연이 당황해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자 황충이 기세를 타고 한바탕 무찌른다. 하우연이 본진으로 돌아가 감독관에게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징을 쳤소? 제가 보자니 산 오목한 곳에 촉병들의 깃발이 여러 군데 나부껴 아무래도 보병이 있을까 두려워 급히 장군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우연이 그 이야기를 믿어 마침내 굳게 지킬 뿐 출전하지 않았다. 황충이 정군산 아래까지 뒤쫓아와서 법정과 상의한다. 법정이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정군산 서쪽으로 우뚝 솟아오른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사방 모두 험한 길이오. 이 산에서 좋기 정군산의 허시를 내려다볼 수 있으니 장군께서 만약 이 산을 얻게 되면 정군산도 수중에 들어올 수밖에요. 황충이 산꼭대기 약간 평평한 곳을 올려다보니 산 위에 매우 적은 인마가 있을 뿐이었다. 이날 밤 이경에 황충이 군사를 이끌고 창과 북을 두드리며 곧장 산꼭대기로 거세게 올라갔다. 이 산은 하우연의 부장 두습이 파수하는데 겨우 수백 사람 남짓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당시 황충의 대군이 빽빽이 올라오자 어쩔 수 없이 산을 버리고 달아났다. 황충이 이곳 산정을 얻어 바로 정군산을 마주보게 되었다. 법정이 말한다. 장군께서 산허리에 자리 잡아 지키시고 저는 산꼭대기에 머물며 하우연의 병력이 오기를 기다려 제가 백기를 들어 신호를 보내면 장군은 병력을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그들이 곤태로워하며 방비가 없기를 기다려 제가 홍기를 들어올릴 테니 장군께서 그때 바로 하산에 공격하시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일대로이니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오. 황충이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따른다. 한편 두습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 하우연을 만나 황충이 맞은편 산을 빼앗은 것을 말하자 하우연이 크게 노했다. 황충이 대산을 점거하니 내 출전하지 않을 수 없소. 장압이 간언한다. 이것은 바로 법정의 모략이니 장군께서 출전하심은 불가하고 오로지 경고히 수비해야 하오. 우리의 대산을 점령해 우리 허시를 관찰하니 어떻게 출전하지 않겠소. 장압이 애써 간언해도 하우연은 들어주지 않고 군사를 나눠 대산을 포위하러 가서 크게 욕하며 도전한다. 법정이 산 위에서 백기를 드니 비록 하우연이 아무리 모욕해도 황충은 출전하지 않을 따름이다. 오시가 지나 법정이 살피니 조나라 군사들이 곤태로워 이미 그 날카로운 기세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쉬고 있었다. 이에 홍기를 흔들어 펼친다. 북과 피리가 일제히 울리고 함성이 크게 터졌다. 황충이 올라탄 말이 맨 앞에서 산 아래로 내달리니 마치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리는 기세다. 하우연이 손쓸 틈 없이 황충이 그 깃발과 수레 덮개까지 도달하여 크게 소리치니 천둥치는 듯했다. 하우연이 미처 맞서지 못하는데 황충이 보도로 내려치자 머리부터 어깨까지 베어져 두 동강이 났다. 오호라! 조조수하에서 천하의 그 이름을 떨치던 맹장 하우연도 드디어 마지막 날이 오고 말았다.
황충이 하우연을 참아자 조나라 군사들이 크게 무너져 각자 살고자 달아났다. 황충이 기세를 타고 정군산을 뺏으러 가니 장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와 맞선다. 황충과 진식 두 사람이 협력해 한바탕 마구 무찔러 장압이 패주했다. 호련히 산의 측면에서 한 무리 인마가 번쩍 나와서 갈 길을 가로막는다. 앞장선 대장 하나가 크게 외친다. 상산 사람 조자룡이 여기 있다. 장압이 크게 놀라 패잔병을 이끌고 길을 뚫어 정군산 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한 갈래 병력이 와서 맞이하니 바로 두습이다. 두습이 말한다. 지금 정군산은 이미 유봉과 맹달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압이 크게 놀라 결국 두습과 더불어 패잔병을 이끌고 한수에 이르러 진지를 세워 주둔했다. 한편으로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 급보했다. 조조는 하우연의 죽음을 듣고 목 놓아 크게 울고 비로소 예전에 갈로가 했던 말들의 뜻을 깨닫는다. 38 종행은 바로 건한 24년이요. 황조 우원은 올해 기해년 정월을 뜻한다. 정군 진암은 곧 정군산의 남쪽이요. 상절 일고는 조조가 하우연과 형제의 친정을 가진 것을 뜻한다. 조조가 사람들을 시켜 관로를 찾아보게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조조가 황충을 몹시 미워해 곧 친히 대군을 통솔해 정군산으로 와서 하우연의 복수를 원하며 서왕을 선봉에 세웠다. 한수에 이르자 장압과 두습이 조조를 맞이해 두 장수가 말한다. 군량과 사료를 북산의 영체 안으로 옮긴 뒤에야 진병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이를 윤허했다. 제52장 병태사곡. 한편 황충은 하우연의 수급을 베고 나서 가맹간으로 찾아가 현덕을 만나 공을 바쳤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황충에게 정서대장군의 벼슬을 더하고 연애를 베풀어 경하하였다. 문득 아장 장저가 와서 보고를 올린다. 조조 스스로 대군 20만을 이끌고 하우연의 복수를 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장압이 미창산에서 양초를 운반해 한수의 북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명이 말한다. 이제 조조가 대병을 이끌고 이곳에 오지만 군량이 부족할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지 못하오. 만약 한 사람이 그들 땅 깊이 진입해 군량을 불사르고 군수품을 빼앗을 수 있다면 조조의 얘기가 꺾일 것이오. 황충이 말한다. 이 늙은이 바라건대 이 일을 맡고 싶소. 조조는 하우연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소. 현덕이 말한다. 하우연이 비록 총수였으나 한낱 용사일 뿐 어찌 장압에 비하겠소. 만약 장압을 참할 수 있다면 하우연을 참한 것에 10배를 넘을 것이오. 황충이 분연히 말한다. 바라건대 제가 가서 참하겠습니다. 공명이 말한다. 그대가 조자룡과 더불어 한 갈래 군사를 거느려 가서 모든 일을 토의해서 행하시오. 누가 공을 세우는지 지켜보겠소. 황충이 응낙해 바로 떠난다. 공명이 명령해 장저를 부장으로 삼아 함께 보냈다. 조은이 황충에게 말한다. 이제 조조가 20만 무리를 거느려 10군데 영체에 나눠 주둔했소. 장군께서 주공 앞에서 군량을 빼앗으러 간다 하셨으니 이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오. 장군께서는 무슨 계책을 쓰시겠소? 내가 먼저 가는 것을 지켜보심이 어떻겠소? 내 먼저 갈 테니 기다리시오. 내가 주장이고 그대는 부장이거늘 어찌 선두를 다투시오. 내 그대와 더불어 모두 다 같이 주공을 위해 출력하는 것인데 하필 따지시오. 우리 두 사람 제비를 뽑아 당첨된 사람이 선두로 갑시다. 황충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황충이 당첨돼 선두로 갔다. 조은이 말한다. 기왕에 장군이 앞서 가시니 제가 당연히 도와드리겠소. 시각을 약정해 장군께서 시각에 맞춰 돌아오시면 저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겠소. 만약 장군께서 그 시간이 지나도 귀환하지 않으시면 제가 즉시 군사를 거느려 가서 접응하겠소. 공의 말씀이 옳소이다. 이에 두 사람이 오시를 기한으로 약정했다. 조은이 본체로 돌아가 부장 장익에게 말한다. 황충이 내일 군량을 빼앗기로 약정해서 만약 오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도와야겠소. 우리 영체 앞으로 한수가 붙어있고 지세가 위험하오. 내가 가게 되면 그대는 신중히 진지를 지켜야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오. 장익이 응낙했다. 한편 황충이 영체 안으로 돌아와 부장 장저에게 일렀다.
내가 하우연을 참해버리자 장압의 간담이 쪼개졌소. 내일 명령을 받들어 군량을 빼앗으러 갈 때 단지 500의 군사를 남겨 영체를 지키게 하겠소. 오늘 밤 3경에 모조리 배불리 먹고 4경에 영체를 떠나 북산 기슭으로 달려가 먼저 장압을 잡고 난 뒤 군량을 빼앗겠소. 장저가 명령을 따랐다. 그날 밤 황충이 인마를 앞세우고 장저를 뒤에 남겨 한수를 은밀히 건너 곧장 북산 아래 당도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자 군량이 산더미같이 쌓인 것이 보였다. 얼마 안 되는 군사들이 지키다 촉병들이 온 것을 보더니 모조리 버리고 달아났다. 황충이 지시하니 기마병들이 일제히 말에서 내려 군량미 위에다 장작을 가져다 놓았다. 막 방어하려는데 장압의 병력이 도착해 황충과 한바탕 엉겨 싸웠다. 조조가 전해 듣고 급히 서왕에게 명령해 접응하게 했다. 서왕의 병력이 전진하니 황충이 포위되어 곤란해졌다. 장저가 300군사를 거느려 탈주해 영체로 돌아가려는데 호련히 한 무리 군사가 튀어나와 갈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문빙이다. 후면에서 조나라 군사들이 다시 와서 장저를 에워싼다. 한편 조자룡은 영체 안에 머물며 오시까지 기다리며 살펴봐도 황급히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라타 삼촌 군사를 이끌고 접응하러 앞으로 나아갔다. 떠날 즈음 장익에게 일렀다. 그대는 영체를 굳게 지키시오. 양쪽 측면에 활과 세뇌를 많이 놓아 준비하시오. 장익이 바로 응낙한다. 조자룡이 창을 꼬나 잡고 말을 내몰아 곧장 앞으로 달려나갔다. 머리를 들어보니 한 장수가 막아서는데 바로 문빙의 부장 모영렬이 말에 박차를 가해 칼춤을 추며 조자룡을 맞이하나 조자룡이 손을 들어 한창에 찔러 죽이니 조군이 패주한다. 조자룡이 두터운 포위 가운데 돌입하자 또다시 한 무리 병력이 막아선다. 앞장선 것은 바로 위나라 장수 초병이다. 조자룡이 소리쳐 묻는다. 촉병들은 어디 있는가? 벌써 모조리 죽였다. 조자룡이 크게 노해 말을 내몰아 한창에 초병을 찔러 죽였다. 나머지 병력도 무찔러 쫓아버리고 곧장 북산 아래에 이르러 바라보니 장압과 서왕 두 사람이 황충을 에워싸 가도 군사들이 곤란에 빠진 지 오래였다. 조자룡이 크게 고함 지르고 창을 꼬나지고 말을 내달려 두터운 포위 속으로 돌입해 자충우돌하니 마치 무인지경이다. 그 장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마치 춤추듯 흩날리는 배꼽 같고 온몸에 두루 분분히 번쩍번쩍하니 어지러이 내리는 서설 같다. 장압과 서왕은 심장이 놀라고 간담이 떨려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한다. 조자룡이 황충을 구출해 싸우며 달아나기를 되풀이해 그가 이르는 곳마다 아무도 감히 막아서지 못한다. 조조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다 놀라서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요? 조자룡을 알아보니가 있어 고한다. 바로 상산 조자룡입니다. 지난날 당양장판의 영웅이 아직도 있구나. 조조가 급히 명령을 전한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함부로 맞서지 마라. 조자룡이 황충을 구해 그 두터운 포위를 무섭게 뚫고 나오는데 어느 군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동남쪽에 포위된 사람은 필시 부장 장저입니다. 조은이 본체로 돌아가지 않고 곧 동남쪽으로 돌진했다. 다다르는 곳마다 상산 조은 4글자가 적힌 깃발만 보면 일찍이 당양장판에서 그 용맹을 봐서 아는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전하며 모조리 피했다. 조자룡이 장저도 구해낸다. 조조가 보니 조자룡이 사방을 공격하는데 가는 곳마다 대적할 리가 없어 아무도 감히 맞아 싸우지 못하는지라 황충을 구해내고 또다시 장저를 구해낸 것이다. 조조가 분연히 크게 노해서 스스로 좌우의 장사들을 이끌고 조자룡을 뒤쫓았다. 조자룡이 이미 본체로 돌아와 그의 부장 장저가 맞이해 멀리 바라보니 후면에서 먼지구름이 일어나 조나라 군사들이 추적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즉시 조자룡에게 말하였다. 추격하는 병력이 점점 접근하니 군사에게 명하여 영체의 출입문을 닫아 막루에 올라 방어함이 좋겠습니다. 조자룡이 꾸짖는다. 절대 채문을 닫지 마라. 자네는 어찌 내가 지난날 당양장판에서 단장 필마로도 조나라 군사 83만을 초계같이 여겼음을 알지 못하는가? 이제 군사와 장수도 있거늘 무엇을 또 두려워하랴. 마침내 국노수를 동원해 영체박 참호 안에 매복시켰다.
영체 안의 깃발과 창들이 모조리 쓰러져 있고 진가 북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조자룡이 필마단창으로 영문 밖에 서 있다. 한편 장학과 소왕은 병력을 거느려 촉병의 영체까지 뒤쫓아 당도하니 벌써 하늘이 저물어 저녁이다. 바라보니 영체 안에 깃발은 쓰러져 있고 북소리도 울리지 않는 데다 조자룡이 필마단창으로 영체 밖에 서 있고 채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라 두 장수가 감히 전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조조가 친히 도착해 급히 군사들을 다그쳐 앞으로 나아가라 한다. 묵 군사들이 명령을 듣고 크게 한바탕 함성을 지르며 영체 앞으로 내닫는데도 조자룡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 조나라 군사들이 몸을 획 돌려 되돌아가려 한다. 조자룡이 창으로 한번 신호하자 참호 안에서 국로를 일제히 쏜다. 당시 하늘이 저물어 어두우니 촉병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조조가 먼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그런데 후면까지 함성이 크게 진동하고 북과 피리가 일제히 울리며 촉병들이 뒤따라온다. 조나라 군사들이 서로를 짓밟으며 한수 강변까지 뒤엉겨 달아나니 물에 빠져 죽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조자룡, 황충, 장저가 제각기 한 갈래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무찌름이 몹시 급하였다. 조조가 막 달아나고 있는데 문득 유봉과 맹달이 두 갈래 병력을 인솔해 마창산의 길을 따라 달려와 불을 놓아 군량을 불사른다. 조조가 북산의 군량을 포기하고 황급히 남정으로 돌아갔다. 소왕과 장압도 막아내지 못하고 본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조자룡이 조병들의 영체를 점령하고 황충이 군량을 빼앗고 한수에서 얻은 군수 물자가 무수해 크게 승첩을 올려 사람을 보내 현덕에게 보고했다. 현덕이 곧 공명과 더불어 한수에 이르러 조자룡의 부졸에게 묻는다. 자룡이 어떻게 교전하였는가? 군사는 곧 자룡이 황충을 구하고 한수에서 적병을 물리친 일을 상세히 두루 말한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산 앞뒤에 험준한 길을 보며 흔연히 공명에게 이른다. 자룡은 온몸이 간담이구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기렸다. 지난날 당양장판의 위풍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건만 돌격해 영웅을 드러내고 포위 속에서 용감을 떨치니 귀신도 울고 가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덜덜 떨겠네. 상산 조자룡은 온몸이 간담 덩어리로다. 이에 현덕이 자룡을 호위 장군으로 일컫고 장사들을 크게 위로하고 연회를 베풀어 밤늦도록 환대했다. 문득 보고가 들어오니 조조가 다시 대군을 보내 섬서성의 소로를 따라 진군에 한수를 빼앗으러 온다는 것이다. 현덕이 웃으며 말한다. 조조가 이렇게 와도 능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요. 내가 헤아려 보니 우리가 반드시 한수를 얻게 될 것이요. 이에 병력을 이끌고 한수의 서쪽에서 맞이한다. 조조가 명령해 소왕이 선봉에 서서 결전하러 가도록 한다. 부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 제가 이곳 지리를 깊이 알고 있사오니 서장군을 도와 함께 가서 촉병을 격파하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그가 바로 파서 암거 사람으로 성은 왕, 이름은 평, 자는 자균이다. 현재 암훈 장군을 맡고 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곧 왕평을 부손봉으로 삼아 서왕을 돕게 했다. 조조가 정군산 북쪽에 둔병했다. 서왕과 왕평이 군사를 이끌고 한수에 다다라 서왕이 앞쪽 군사들에게 명령해 한수를 건너 포진하도록 했다. 왕평이 말한다. 군사들이 물을 건너 만약 급히 물러나야 한다면 이를 어찌하시겠소? 옛날에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은 이른바 죽을 곳에 처한 뒤에야 살 길이 생긴다 한 것이요. 그렇지 않소. 지난날 한신은 적군이 무모한 것을 헤아려 이 계책을 쓴 것이요. 이제 장군은 조자룡과 황충의 의중을 능히 헤아리시겠소. 그대가 보군을 이끌고 적군을 막으면서 내가 기병을 이끌고 그들을 격파하는 것을 지켜보시오. 마침내 부교를 놓도록 명령하고 뒤따라 즉시 강물을 건너 촉병과 싸우러 갔다. 한편 서왕은 군사를 이끌고 한수에 도달하더니 왕평이 애써 간언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수를 건너서 주둔했다. 황충과 조자룡이 현덕에게 고한다. 저희가 제각기 본부병을 이끌고 가서 조병들과 싸우겠습니다. 현덕이 허락하니 두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갔다. 황충이 조자룡에게 말한다.
이제 서왕이 용맹을 믿고 오니 일단 쉬었다가 맞서야겠소. 날이 저물어 적병이 지치기 기다려 그대와 내가 병력을 나누어 양쪽에서 칩시다. 조자룡이 받아들여 제각기 한 무리 군사를 거느려 영체에 주둔했다. 서왕이 병력을 거느려 진시부터 신시까지 줄곧 도전하나 촉병은 꼼짝하지 않는다. 서왕이 모든 국노수들더러 전진해서 촉병 영체를 사격하라 했다. 황충이 조자룡에게 말한다. 이제 서왕이 국노를 쏘게 한 것은 실은 곧 물러나려 했어요. 이 틈에 칩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득 조군 후미가 과연 물러나려 움직이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에 촉병 진영에서 북소리 크게 울리고 황충은 좌측에서 나오고 조자룡은 우측에서 병력을 거느려 나온다. 양측에서 협공하자 서왕이 대패했다. 군사들이 쫓겨서 한수에 빠져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었다. 서왕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빠져나와 영체로 돌아가 왕평을 꾸짖는다. 너는 우리 군세가 위기에 빠질 것을 보고도 어찌 구원하지 않았느냐. 만약 제가 구원에 나섰다면 이 영체도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오. 제가 먼저 공께 가시지 말라고 간했으나 공께서 듣지 않아 이렇게 패한 것이오. 서왕이 크게 노해 왕평을 죽이려 하자 왕평이 그날 밤 본부군을 이끌고 영체로 들어가서 방화했다. 조나라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져 서왕이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왕평이 한수를 건너서 조자룡에게 투항했다. 조자룡이 데리고 현덕을 만나서 왕평이 한수의 지리를 모조리 말하니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고가 왕자균을 얻다니 이제 한중을 취할 게 틀림없구려. 곧 명을 내려 왕평을 편장군으로 삼고 향도사의 일을 맡겼다. 한편 서왕은 달아나 조조를 만나서 왕평이 반역해서 현덕에게 투항한 것을 이야기했다. 조조가 크게 노해 친히 대군을 통솔해 한수의 진지를 빼앗으러 왔다. 조자룡은 고립된 군사로서 맞서기 어려울까 근심해 한수 서쪽으로 물러나 양쪽 군사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현덕이 공명과 더불어 형세를 살피러 왔다. 공명이 한수의 상류 방향을 보니 일대의 흑산이 있는데 가히 1000여 명을 매복할 만했다. 영체로 돌아가 조자룡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500인을 이끌고 모두 북과 피리를 지니고 흑산 아래 매복하게 하시오. 한밤이나 황혼의 영체 안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오. 소리가 한번 울리면 북을 맹렬히 두드려 한바탕 하되 출전하지는 마시오. 자룡이 계책을 받고 떠났다. 공명이 높은 산 위에서 은밀히 살펴본다. 이튿날 조병들이 와서 싸움을 걸지만 촉군 진영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국로 한 발 쏘지 않자 조병들이 스스로 물러갔다. 그날 밤이 깊어 공명이 살피니 조병 진영에서 등불이 꺼지고 군사들이 쉬려했다. 이제 호포를 쏘니 자룡이 듣고 고각을 일제히 울렸다. 조병들이 깜짝 놀라 적진을 습격함을 의심해 영체를 나오나 아무 적금도 없었다. 영체로 돌아가 쉬려는데 호포 소리 또 울리고 고함 소리 땅을 흔들어 산골짜기가 메아리 치니 조병들이 밤새 불안했다. 잇따라 사흘밤을 이렇게 놀라고 의심스럽자 조조가 속으로 겁을 먹어서 영체를 걷어 30리를 물러나 사방이 트이고 넓은 곳에 주둔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조조가 비록 병법을 알지만 속임수를 모르는구나. 현덕에게 친히 한수를 건너서 배수의 진을 칠 것을 청한다. 현덕이 계책을 묻자 공명이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조는 현덕이 강물을 등지고 영체를 세우자 속으로 의혹이 일어나 사람을 시켜 싸움을 통제하는 글을 보냈다. 이튿날 양쪽 군사가 서로의 중간에 자리 잡은 옥외산 앞에 포진했다. 조조가 문계 아래 출마해 양쪽의 영봉전기를 나부끼며 세 차례 뇌고를 울리더니 현덕을 불러 응답하게 한다. 현덕이 유봉과 맹달 그리고 서천 땅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오자 조조가 채찍을 들어 크게 욕한다. 유비,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고 도리어 조종에 반역한 도저가. 현덕이 말한다. 나는 바로 대안의 종친으로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겠다. 너는 위로는 모후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천자의 가마를 주제넘게 사용하니 이게 반역이 아니면 무엇이냐. 조조가 노해 서왕더러 출마해 싸우라고 했다. 유봉이 나가서 맞이해 교전하는데 현덕은 먼저 진지 안으로 달아났다. 유봉이 서왕을 이기지 못해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난다.
조조가 하명한다. 유비를 잡아들이는 자는 바로 서천의 왕을 시키겠다. 대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떼지어 달려온다. 촉병들 모두 한수 쪽으로 달아나며 영체를 버리고 마필과 군기를 내던져 길가에 가득했다. 조병들 모두 앞다퉈 취하자 조조가 급히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다. 여러 장수가 묻는다. 저희가 바로 유비를 잡으려는데 대왕께서 무슨 까닭으로 군사를 거두십니까? 내가 보니 촉병이 한수를 등지고 영체를 세워 주둔한 것이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요. 많은 마필과 군기를 버린 것이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요. 어서 군사를 물리고 옷이나 물건을 줍지 못하게 하시오. 곧 명령을 내렸다. 함부로 물건 하나라도 줍는 자는 바로 참하겠다. 화급히 병력을 물려라. 조병들이 막 머리를 돌리는데 공명이 신호영 깃발을 들어올린다. 현덕은 중군에서 병력을 이끌고 바로 나오고 황충은 좌변에서 조자룡은 우변에서 내달려오니 조병이 크게 무너져 달아난다. 공명이 밤새 추격하자 조조가 남정으로 군사를 되돌릴 것을 전령했다. 그런데 5갈래에서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인다. 알고 보니 어만이 낭중을 수비해주자 위원과 장비가 병력을 나눠 내달려서 남정을 먼저 빼앗은 것이다. 조조가 놀라 양평간 쪽으로 달아났다. 현덕의 대군이 뒤따라 남정 포주에 다다랐다.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현덕이 공명에게 묻는다. 조조가 이렇게 왔는데 어째서 패배가 빨랐던 것이오? 조조는 평소 사람됨이 의심이 많아 비록 용병에 능해도 의심에 빠져 패한 게 많습니다. 제가 적병을 현혹시키는 병력을 내어 이긴 것입니다. 이제 조조가 양평간으로 물러나 지키니 그 세력이 외로운데 선생께서는 장차 무슨 계책으로 격퇴하시겠소? 제가 이미 산정해 두었습니다. 곧 장비와 위원을 보내며 병력을 나눠 조조의 군량 수송로를 끊게 하고 황충과 조자룡에게 병력을 나눠 양갈래에서 불을 놓아 산을 태우라고 했다. 네갈래 군의 지휘관이 제각기 향도관을 이끌고 떠났다. 한편 조조는 양평간으로 물러나 지키며 군사를 시켜 정찰하게 했다. 돌아와 보고한다. 이제 촉병들이 여기저기 소로를 막아놓고 땔감을 베어놓은 자리마다 불태우는데 그들 병력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조가 의혹에 빠진 사이 다시 보고가 들어오니 장비와 위원이 병력을 나눠 군량을 약탈한다는 것이다. 조조가 묻는다. 누가 감히 장비를 대적하겠소? 허저가 말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가 허저에게 일천정병을 거느려 양평간으로 이어진 길을 가서 군량 수송을 호위하라 했다. 해량간이 허저를 맞이해 기뻐하며 말한다. 장군께서 이곳에 오지 않으시면 군량을 양평간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곧 수레 위에 술과 고기를 허저에게 주었다. 허저가 통음하더니 어느새 크게 취해서 술기운이 올라 군량 수송 수레들을 어서 끌고 가라고 다그친다. 해량간이 말한다. 날이 이미 저물고 앞에 포주 땅은 산세가 험악해 아직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명의 사내에 맞설 용맹이 있거늘 어찌 타인을 두려워하랴. 오늘 밤 달빛이 밝으니 때마침 군량차를 움직이기 좋을 것이요. 허저가 앞장서 칼을 비껴들고 말을 내달려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이경이 지나 포주 땅의 길을 따라간다. 길을 반쯤 가자 문득 산 중에 오목하게 낮은 곳에서 고각소리 하늘을 흔들며 한 갈래 군사가 막아선다. 선두의 대장은 바로 장비다. 장팔사모 꼬나지고 말을 내달려 바로 허저에게 덤빈다.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가서 맞이하나 술에 취해 장비를 대적하지 못해 불과 몇 탑에 장팔사모의 어깨를 찔려 말 아래 구른다. 군사들이 황급히 구에 일으켜 뒤로 물러나 달아났다. 장비가 군량 수레를 모조리 빼앗아 돌아갔다. 한편 여러 장수가 허저를 보호해 돌아가 조조를 만나니 조조가 의사에게 명하여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 한편 친히 병력을 거느려 촉병과 결전하러 온다.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맞이해 양쪽이 포진하자 현덕이 유봉에게 출마를 명한다. 조조가 욕한다. 신발이나 팔던 어린 놈아, 늘 가짜 아들을 시켜 대적하는구나. 내 아들 조창을 부르면 내 가짜 아들은 육젓이 될 것이다. 유봉이 크게 노해 창을 꺼나지고 말을 몰아 곧장 조조에게 덤빈다. 조조가 소왕도로 나가서 맞이하라 명하니 유봉이 치는 척 달아난다. 조조가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는데 촉병 진영 사방에서 고각소리 일제히 울린다.
조조는 복병이 있을까 두려워 급히 퇴근하는데 조군들이 서로 짓밟아 죽은 자가 극히 많았다. 양평간으로 달아나 쉬려는데 촉병들이 성 아래까지 뒤쫓아 동문을 불사르고 서문에서 소리 지른다. 또한 남문을 불지르고 북문에서 북을 요란히 두드린다. 조조가 크게 두려워 양평간을 버리고 달아나니 촉병이 추격한다. 조조가 한창 달아나는데 앞쪽에서 장비가 한 무리 병력을 이끌고 가로막고 조자룡도 한 무리 병력을 이끌고 추격한다. 황충도 병력을 이끌고 포주 방면에서 달려든다. 조조가 대패하니 장수들이 조조를 보호해 길을 뚫고 달아났다. 야곡 입구에 이르자 앞쪽에서 먼지구름이 문득 피어오르고 한 갈래 병력이 몰려온다. 조조가 말한다. 이 군사들이 복병이라면 나도 끝장이구나. 이윽고 병력이 가까워지니 바로 조조 둘째 아들 조창이다. 조창의 자는 자문으로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체력이 남달라 능히 맨손으로 맹수를 잡았다. 조조가 일찍이 그를 경계했다. 내가 독서는 않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필부의 용맹이지 어찌 좋기 귀하겠느냐. 조창이 말했다. 대장부 마땅히 위청과 곽거병이 사막에서 공을 세우고 수십만 무리를 멀리 몰아가 천하를 종행한 것을 배워야지 어찌 능히 박사가 되려고만 하겠습니까? 조조가 일찍이 여러 아들의 뜻한 바를 물은 적이 있었다. 조창이 말했다.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장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어려움에 처해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소 사절두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포상은 반드시 실행하고 처벌을 하되 반드시 믿음을 줘야 합니다. 조조가 크게 웃었다. 건한 23년 대군의 오한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가 조창더로 5만 병력을 이끌고 토벌하라 명했다. 조조가 출발에 앞서 경계했다. 집에 머물 때는 부자지간이지만 일을 받으면 군신지간이 된다 하였다. 법 집행은 사사로운 정을 따르지 말아야 함을 마땅히 깊이 경계하라. 조창이 대북에 이르러 몸서 싸움터에서 앞장서 곧장 상건까지 쳐들어가니 북방이 모두 평정됐다. 조조가 양평에서 패잔한 것을 전해 들은 조창이 도우러 온 것이다. 조조는 조창이 오자 크게 기뻐 말한다. 내 황수아가 왔으니 유비를 틀림없이 격파하겠구나. 조조는 병력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 야곡 입구에 주둔했다. 조창이 온 것이 현덕에게 보고되었다. 현덕이 묻는다. 누가 감히 조창과 싸우러 가겠소? 바라건대 제가 가겠습니다. 유봉이 말하자 맹달도 가겠다고 말한다. 현덕이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가시오. 누가 성공하는지 지켜보겠소. 제각기 5천 병력을 이끌고 맞이하러 가는데 유봉이 앞서고 맹달은 뒤따랐다. 조창이 출마해 유봉과 교전에 겨우 삼합의 유봉이 크게 져서 돌아왔다. 맹달이 병력을 이끌고 전진해 싸우려는데 조병들이 크게 혼란에 빠진 게 보였다. 알고 보니 마초와 오란 양쪽 병력이 몰려오자 조나라 군사들이 동요한 것이다. 맹달이 병력을 이끌고 협공하였다. 마초의 사졸들은 날카로운 기세를 길러놓아 이곳에서 무력을 과시하니 그 기세를 당할 수 없어 조병이 패주하였다. 조창이 마침 오란과 마주쳐 둘이 교전해 불과 몇 합에 조창이 극으로 한 번에 오란을 찔러 말 아래 굴린다. 전 군사가 혼전을 벌였다. 조조가 병력을 거둬 야곡 입구에 주둔했다. 조조의 둔병이 오래되는데 진병하자니 마초가 요충지에 자리 잡고 견고히 지키고 있고 병력을 거둬 돌아가자니 촉병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웠다. 조조가 속으로 머뭇거려 매듭짓지 못한다. 때마침 요리를 담당하는 관리가 개탕을 바친다. 조조가 사발 안에 계륵을 보고 속으로 무엇인가 느낀다.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우돈이 막사 안으로 들어와 야간에 군대 암호를 정해줄 것을 청하였다. 조조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계륵, 계륵. 하우돈이 여러 관리에게 전령하자 모두 계륵이라 했다. 행군주부 양수는 계륵 두 글자를 전하는 것을 보더니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각각 행장을 꾸려서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라 한다. 누군가 하우돈에게 그것을 보고하자 하우돈이 크게 놀라 양수를 불러들여 물었다. 공께서 무슨 까닭에 행장을 수습하시오? 오늘 밤 호령을 듣고 위안께서 조만간 병력을 물려 되돌아가실 것을 알았소.
계륵이란 먹자니 고기는 없고 버리자니 그래도 맛은 있는 것이요. 이제 진격하자니 이기지 못하겠고 그대로 있자니 아무 이익도 없어 빨리 돌아간만 못하오. 내일 위안께서 필시 군대를 후퇴시킬 것이라 먼저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날 때의 서두름을 면하려 하오. 공께서는 참으로 위왕의 패부를 아는구려. 하고 역시 행장을 수습한다. 이에 영체 안의 장수들 가운데 돌아갈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날 밤 조조가 심란해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손에 동부를 들고 영체를 돌아다니며 사행을 한다. 그런데 하우던 영체의 군사들이 제각기 행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조가 크게 놀라 막사로 돌아가 하우돈을 불러들여 그 까닭을 물었다. 하우돈이 말한다. 주부 양수가 미리 대왕에 돌아갈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조가 양수를 불러서 묻자 양수가 계륵의 뜻을 답했다. 조조가 크게 노한다. 내 어찌 감히 말을 지어서 우리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도부스들에게 소리쳐 그를 끌어다 참하고 잘린 머리를 군용의 바깥문에 호령하라고 했다. 원래 양수는 사람됨이 제주를 믿고 호방하여 구애받지 않으므로 여러 차례 조조의 뜻을 거슬렸다. 조조가 일찍이 정원 하나를 만들었다. 아무 포평 없이 다만 붓을 가져다 문 위에 살 활자만 써놓고 가버렸다. 모두들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양수가 말했다. 문 안에 활을 더하면 곧 넓을 활자요. 승상께서 화원의 문이 넓은 게 싫은 것이요. 이에 담장을 개축했다. 개축을 마치고 다시 조조를 청하여 살피게 했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누가 내 뜻을 알았소? 라고 묻자 좌우 사람들이 대답했다. 양수입니다. 조조가 비록 칭찬하나 속으로 몹시 미워했다. 또 하루는 북쪽 변방에서 연유를 일합 보내왔다. 조조가 스스로 일합소라는 세 글자를 합의해 쓰더니 탁상 위에 놓아두었다. 양수가 그것을 보고 숟가락을 가져다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조조가 까닭을 묻자 양수가 답했다. 합의에 분명히 1인 1구소라 쓰였는데 어찌 감히 승상의 명을 거스르겠습니까? 조조가 즐거워 웃었지만 속으로 미워했다. 조조는 남이 몰래 음모를 꾸며 해칠까봐 두려워 늘 좌우 사람들에게 분부했다. 나는 꿈속에서 사람을 잘 죽이니 물은 내가 잠들면 너희는 절대 가까이 오지 마라. 하루는 장중에서 낮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느 근시가 황급히 덮개를 가져오는데 조조가 벌떡 일어나 검을 뽑아서 참하고 다시 침대 위에서 자더니 반나절이 지나서 일어나더니 놀란 척 물었다. 누가 내 근시를 죽였느냐? 사람들이 사실대로 대답했다. 조조가 통곡하며 후하게 장례 지내주라고 명하니 모두 조조가 참으로 꿈속에서 살인한 줄로 여겼다. 오로지 양수홀로 그 뜻을 알아차려 장례 지낼 때 그를 가리키며 한탄했다. 승상께서 꿈속에 계셨던 게 아니라 그대가 꿈속에 있었을 뿐이요. 조조가 듣고 더욱 미워했다.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이 양수의 재능을 아껴 늘 양수를 만나 담론을 나눠 밤새 쉬지 않았다. 조조가 조식을 세자로 세울 것을 상의하자 조비가 이를 알고 은밀히 조가의 장으로 있던 오지를 내부로 불러들여 상의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커다란 상자 안에 오지를 숨겨놓고 사람들에겐 그 안에 비단 옷감이 있다 말하며 부중으로 반입했다. 양수가 그 일을 알고 바로 조조에게 고하러 왔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조비의 자택문 앞에서 사찰하게 했다. 조비가 황망히 오질에게 고하자 오질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일 큰 상자에 비단을 다시 넣어 미혹하십시오. 조비가 그 말대로 큰 상자에 비단을 집어넣었다. 조조의 사자가 상자 안을 뒤져보니 과연 비단이라 돌아서서 조조에게 알렸다. 이 때문에 조조는 양수가 헐뜯어 해치려 한 것으로 의심해 더욱 미워했다. 조조는 조비와 조식의 재간을 시험하고 싶었다. 하루는 제각기 복송의 문을 나가라 명하고는 도리어 몰래 사람을 보내 문지기더러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조비가 먼저 이르러 문지기가 저지하자 부득이 물러나 돌아갔다. 조식이 듣고 양수에게 묻자 양수가 말했다. 군께서 왕명을 받들어 나가시는 것이니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참해도 좋습니다. 조식이 그럴듯하게 여겼다. 이윽고 문에 이르러 문지기가 가로막자 조식이 꾸짖었다. 내가 왕명을 받들거늘 누가 감히 막아서느냐. 당장 그를 참했다. 이에 조조가 조식을 유능하게 여겼다.
그 뒤 누군가 조조에게 고했다. 이것은 양수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노해 이 때문에 조식도 좋아하지 않았다. 양수가 또한 일찍이 조식을 위해서 답안을 수십 가지 만들어 조조가 물으면 즉시 답하도록 하였다. 조조가 매번 군사와 국가 다스리는 일을 조식에게 물으면 조식의 대답이 유창해서 조조가 속으로 몹시 의심했다. 그 뒤 조비가 은밀히 조식의 좌우를 매수해 답안을 훔쳐내서 조조에게 고하러 가도록 했다. 조조가 보더니 크게 노해 말했다. 필부놈이 어찌 감히 나를 기만한단 말이냐. 그때 이미 양수를 죽일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군심을 어지럽힌 제목을 핑계 삼아서 살해한 것이다. 양수가 죽으니 이때 양수의 나이 34이었다. 조조는 양수를 죽이고 나자 거짓 노한 채 하고 하우돈을 참하려 하였다. 여러 관리들이 좌우로서 말리기로 못 이기는 채 꾸짖어 물리친 다음 내 유비를 파하지 않고서는 맹세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고 다시 내일은 전군을 진병하라. 조조는 위엄을 갖추어 영을 내렸다. 삼국지 인물열전 9. 하우연. 조조가 믿고 맡긴 신뢰의 무장. 얽히고 얽힌 혈연관계. 하우연은 조조의 친척 장수 4인방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중 조인과 함께 군의 상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우연은 하우돈의 친족으로 조조에게도 먼 집안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하우연은 친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조조가 진 죄를 대신해 감옥에 갈 정도였죠. 뿐만 아니라 하우연은 조조의 처제를 아내로 맡고 자신의 맏아들을 조조 동생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만큼 조조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은 인물이 바로 하우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우연의 딸이 총나라의 장비와 결혼했고 장비와 하우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유비의 아들 유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우연은 위나라뿐 아니라 총나라까지 관계를 넓힌 인물이었습니다. 기동성을 갖춘 용장. 하우연은 늘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운 용장으로 움직임이 빨라 언제나 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사흘에 500리, 엿새에 1000리를 간다는 소문이 들 정도였죠. 이에 대해 조조는 송건을 일거에 멸하고 관서를 호랑이처럼 내달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자신보다 하우연이 낫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략과 용맹으로 신임받는 장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조인, 우군 같은 장수들은 각종 정벌전에 나서며 땅을 넓혔지만 하우연은 주로 내부 안정을 위한 반란군 토벌에 나섰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략해서 넓힌 땅을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량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마초가 한중 땅으로 도망갔다가 한중 땅 장로에게 병력을 지원받아 다시 서량을 공격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량 지역을 지키던 강선은 마초에게 공격받자 하우연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장수들은 조조에게 보고한 후 출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우연은 반대합니다. 조공이 있는 업성까지 오가는데 4000리 길이요.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강서 등은 패하고 말 것이요. 급히 구원하러 가지 않을 수 없소. 하우연은 장압을 선봉에 세워 서량으로 진격했고 마초는 장압의 군세가 강한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달아납니다. 하우연이 조조와의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다면 선조치 후보고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우연은 마초를 격퇴한 이후 마초와 연합했던 저족과 강족, 서량의 여러 군현을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서량 반군의 중심 인물인 한수가 강족과 저족 군대와 연합해 공격해왔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지구전을 벌이자고 주장했지만 하우연은 정면 대결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천리길을 싸우면서 와 군대가 몹시 피폐해진 상태여서 지구전을 벌일 형편이 되지 못하오. 적의 병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일거에 해치우기 쉬울 뿐이오. 결국 하우연은 한수와 이민족 연합군을 대파했고 서량의 반군과 연합했던 호족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하우연은 한건족 출신 서와 내서와 상요 남산의 도조 유흥 등을 토벌함으로써 조조가 위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조조가 믿고 맡긴 신뢰의 무장. 하우연에게 후한 점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맹을 기반으로 빠른 행군을 자랑하며 이민족을 제압한 장수였지만 용병술이 좋지 않아 주위에서 백지장군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더로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총나라 황충이 한중을 공격한 위나라 총대장 하우연을 죽였을 때 유비는 응당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이자를 잡아서 무엇하겠는가 라며 저평가합니다. 역사서 삼국지를 쓴 진수는 하우연이 조조의 절친한 친척이자 친구로 고귀한 관직에 있으며 군주의 곁에서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동성과 빠른 판단력으로 정복한 땅을 안정시켜 조조가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장수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